세계의 모든 자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눈부시게 부상한 게 네. 아 이게 메타버스 거품이다. 또 주가 폭락하고 막 NFT도 지금 분위기 좀 안 좋고 네. 암호화폐도 막 폭락하고 막 네,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냉대와 무관심, 네. 또 폰지 사기라는 며칠 전 기사도 막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은 최재붕의 메타버스 이야기의 저자이신 최재붕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재붕 교수입니다.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서 제가 갑자기 작가가 됐고요. 지금은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본질, 또 이번에는 그 변화의 방향에서의 메타버스 이야기라는 걸 담아서 책으로 냈고요. 또 강연을 통해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그 네. 포노사피엔스도요. 네. 정말 그 인상 깊었고 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역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이번에 또 한 권의 역작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네, 최재붕의 네. 메타버스 이야기인데 네. 근데 교수님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네. 많이는 예전보다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네. 아직도 좀 그 개념에 있어서 좀 불명확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양하기도 한 것 네, 같고요. 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정의를 내리세요?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도요,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아니면 뭐 디지털로 전환하는 거다, 업무를 디지털로 가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정의가 많았었고요. 메타버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반드시 쓰고, 게임 속 세계를 하는 게 진정한 메타버스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단어가 주는 본질, 그러니까 메타가 초월이고 벌스가 유니버스니까 초월적인 세계. 인간이 원래 땅 위에 살죠. 이거는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가만 있어봐. 은행을 안 가고 모바일로 해결하네. 쇼핑도 그렇게 하네. 심지어 교육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실제로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는 모든 어떤 서비스들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이 땅을 초월해서 다양한 가상현실에서의 서비스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에 살고 있는 게 아니냐. 다만 이제 우리보다 저보다 더 젊은 세대들, 예를 들어 지금의 G세대라고 불리우고 알파세대라고 불리우는 세대들이 야, 그 정도 갖고는 만족 못해. 캐릭터도 만들고 나를 대신해서 가상 공간에서 살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친구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내가 창조하고 거기에 경제 시스템 내가 왜 못 만들어? 뭐 이런 도전들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모바일 뱅킹 하는 게 진화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세계관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좀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메타버스, 그래서 제목을 이야기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인류의 변화 측면에서 메타버스가 왜 뜨는가 한번 풀어보자. 그런 관점에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의 그 삶의 좀 정도라고 할까요? 네. 그게 더 깊어지고 더 네. 넓어지고 그렇죠. 그런 정도로 우선 이해가 되겠네요. 심지어는 이제 경제 시스템을 경제 만들죠. 활동까지. 예, NFT나 뭐 크립토 마켓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직은 어디로 갈지 서로 다 잘 모른다고는 하지만 야 이거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이런 이제 확신들을 가지고 거기에 막 도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네.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진 거군요. 네, 네, 예전보다 네. 훨씬 커지고요. 훨씬 더 사용자가 많아지니까요. 많아지니까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그 신대륙에 비유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어서 빨리 디지털 신대륙에 상륙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신대륙 하면 이제 한 15세기경에 그렇죠. 그 콜럼버스가 네, 이제 진짜 신대륙을 네.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정도 비유에 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요. 인류의 오랜 습성이요. 네.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 사피엔스가 살아왔다고 인류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 과정 중에서 지구에 닿을 수 있는 곳은 다 가요. 네. 네, 좀 천천히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명의 발전을 이루죠. 저는 가장 최근에 발견했던 게 아마 유럽이라는 문명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죠. 사실 아메리카 대륙에도 원주민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만 좀 늦게 들어갔으니까 당연하게도 기술적으로나 뭐 또 특히 무기, 전쟁 이런 측면에서는 좀 발전이 늦었었는데 이 유럽 국가들이 들어가서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식민지를 개척해 버렸죠. 그리고 역사가 다 바뀐 게 아닌가. 거기가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문명이 발달했다고 스스로는 얘기했지만 징기스칸한테 한번 발렸죠. 네, 속된 말로 발렸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강력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까지의 문명의 중심은 아시아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영토가 넓어지고 소득이 높아지죠. 그리고 그 축적된 경제의 힘이 결국 이제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산업혁명이 엄청난 국방과 경제력을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됐죠. 전 세계의 식민지 개척이 결국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파워의 구도가 바뀐 게 맞습니다. 그 신대륙 발견 기점이라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도 그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발명하고 20년 전에 네. 우리가 이것 봐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페이스북,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이 쫙 등장하고 우리나라에도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 신대륙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기업들이 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죠. 맞아요. 이번에 이 기업들이요 메타버스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상으로 야 앞으로 25세 이하들이 이렇게 노는 메타버스 세계에 어떤 주도권을 주게 되면 미래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요. 그럼 엄청난 자본과 인력이 지금 모인다면 네. 마치 1990년대 후반에 IT 버블이 꼈던 것처럼 그때 뭐 IT면 다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인터넷이면 다 된다 그랬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메타버스면 다 된다 그러고 일단 투자를 하는 거고 근데 결국 그게 20년이 흐르고 나면 그 시대에 초기에 투자했고 그 시대에 망한 것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기업들이 지금의 뭐 구글이나 그렇죠. 아마존처럼 새로운 어떤 패권을 주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네. 네. 그러면요, 교수님. 네. 그 메타버스 이런 시장의 변화와 확대, 네. 정말 또 힘의 구도를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걸 좀 명확하게 혹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숫자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장이 열리고, 뭐 몇 배로 커지고 이런 게 혹시 자료가 있나요? 연구조사 자료. 글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건 이겁니다. 요새 이제 주가에 민감하시죠. 네. 그런데 환율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항상 주가를 원화로 비교해서 도대체 돈이 어디로 몰리나를 열심히 모니터링 해왔어요. 네. 그런데 포노사피엔스 시대, 제가 이제 그 시대가 2010년이 시작이고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폰을 든 인류가 표준이 됐다. 그때가 이제 2020년이겠죠. 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플의 시가총액이 1,500조였습니다. 네. 그때가 코로나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와. 코로나도 오기 전이고 신냉전이 오기도 전인 바로 그 상황이었죠. 그때 1,500조, 그다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000조, 애플, MS,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5강이었고요. 그다음 아시아의 최강은 아시는 대로 알리바바 텐센트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바가 세계의 자본들이 디지털 시대가 올 것을 예측하고 거기에 돈을 태웠구나. 그때도 1조 달러 넘었다고 대단하다 맞아요. 그랬었죠. 네. 그리고 코로나가 오고 나서 딱 3년이 됐죠. 그때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370조였는데 지금도 그렇죠. 네, 애플이 3,500조입니다. 와. 그죠? 네. 예. 와. 2,000조가 올라탄 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 주식의 시가총액 그 규모로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모든 기업의 시총을 합하면 2,500조가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더 떨어졌죠. 애플보다도 안 되네요. 네, 그거는 뭐 오래전에 이미 그렇게 안 되기 시작했고요. 그 동시에 지난 3년간 코로나가 오고 나서의 변화 과정에서 2,000조의 자본이 글로 간 거예요. 네. 한국에서는 한 1년 사이 1,000조 빠졌죠.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정확하게 인지하자. 세계의 모든 자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눈부시게 부상한 게 테슬라죠. 네. 그럼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은 세계관이 어떻게 다르길래
야, 우리 기업하고 테슬라가 뭐가 다르지? 음. 현대자동차 48조, 테슬라 1280조. 이게 뭐지? 여기서 이제 좀 교훈을 얻어보자는 거죠. 이제 그런 교훈을 잘 풀어서 우리가 마음속부터 이 디지털 문명 시대의 전환을 이 정도로 숫자로 확인했으면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그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무엇이 다른지를 좀 냉정하게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미래도 한번 점검해보자. 네.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음. 그 얘기를 여기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는 거품이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 네, 식으로 네. 판단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현실을 네. 벌어진 현실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걸 좀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뭐 거품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봐도 너무 많은 그런 거품이 껴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미래를 착착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요. 이게 진짜 거품일까? 그게 아니라 다른 기업이나 조직이나 사회는 아직 뭔가 민기적하고 있는데 여기는 25세 이하의 새로운 세대들이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세상에 굉장한 투자들을 해요. 네. 그리고 그 투자가 요새 디지털 사회잖아요. 네. 데이터를 근거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죠. 음. 사실 요즘은 뭐 투자를 느낌적인 느낌이 올 때 해야 돼 뭐 이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규모 투자 자본들은 빅데이터나 AI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투자 결정을 빨리 내리기 위해서 AI 칩을 따로 개발하잖아요. 예, JP 모건도 그렇고 그 정도로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AI가 생각할 때 데이터가 이게 흐르는 걸 봐가지고 다 결정을 해서 그 자본을 거기다 몰아주는 건데 네. 그러면 굉장히 냉정한 거죠, 사실은. 인간의 어떤 우리가 제대로 좀 도와줘야 돼. 이런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이 가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네. 저런 기업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고 배우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기서 힌트를 좀 얻고 우리나라 사회도 또 개인도 야, 그럼 나도 쟤들이 준비하는 미래에 좋은 인재가 돼야겠다. 네. 거기에 내가 좀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그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메타버스 시장의 변화 확대를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언급해 주시면서 애플, 알파벳,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을 좀 언급해 네. 주셨는데 네. 이런 기업들이 네. 메타버스를 지금 진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보통 메타버스 하면 그 애플, 알파벳 이런 기업들보다 조금 뭐 메타버스의 신산업 쪽에서 생기는 뭔가 그런 기업들이 또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 네. 이런 큰 기업들도 하고 있는 건가요?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죠. 아, 예를 들어 애플도 지금 이거 준비한다 네. 그러고요. 또 AR에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MS 팀스를 네.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구현해서 재택근무할 때 네 캐릭터가 출근해. 뭐 이런 거. 또 그거에 적합한 글라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하려는 이유가 뭐로 보이냐면 이미 25세 이하의 약 80%가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이러는 게 재밌네, 괜찮네. 이런 거를 코로나 기간 동안이지만 보여줬어요. 네. 뭐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또 뛰어나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이 경험했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거 해볼만 한데 실제로 그러면서 스타트업들이나 뭐 NFT 마켓이 생긴다거나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죠. 네. 거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야 저기서 내가 어떤 조금 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면 진짜 힙한 기업이다. 25세 이하의 유저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지금 보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는데 이유가 30세 이하의 사용자가 거의 안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또 바뀌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우리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영역이 뭐야?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뭐 마인크래프트 또 로블록스, 제페토 이런 환경을 좀 더 차별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우리가 진화를 해야겠다. 이미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아직 죽을 쓰고 있잖아.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거대 기업이 사활을 걸고 이름을 바꾸고 간다는 건 거기에 뭔가 이 근거 있는 데이터가 확실히 있다는 거죠. 아, 예. 네. 현 시대를 대표하는 이런 대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에 다들 맞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고 네, 있는 거군요. 아, 네. 아, 교수님 그러면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반대편에서 한번 의견을 좀 드려보면은 네. 이 메타버스가 지금 이렇게 빅테크도 주목하고 실제로 돈도 들어가고 있는데 네. 이게 현실에서 우리 주변을 좀 이렇게 둘러보면은 네. 특히 이제 미디어를 보면 아 이게 메타버스 거품이다. 또 주가 폭락하고 막 NFT도 지금 분위기 좀 안 아, 좋고 네. 암호화폐도 막 폭락하고 막 네, 이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냉대와 무관심 네. 또 폰지 사기라는 며칠 전 기사도 막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장에 있어서 그 왜 이렇게 무슨 이런 커브를 그린다고 하잖아요. 거품이 반드시 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NFT의 90% 이상이 망할 거다. 동의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네. 저희가 1990년대 후반에 네. 그 IT 버블을 겪으면서 진짜 그때 폭락하고 망한 기업 되게 많았고요. 음. 솔직히 싸이월드가 망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선택받는 기업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이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요. NFT나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건 진짜 적은 확률에 돈을 얻는 도박과 같은 심정으로 하는 거다. 현 시점에서는. 현 시점에서 확실히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류가 제가 아까 탐험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식민지에 가요. 식민지에 가서 막 탐험하다 보니까 위기도 나타나죠. 원주민도 있고 뭐도 있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똑같은 게 뭐냐면 야 갔더니 여기는 정말 좋은 세상이야. 근데 가봤더니 풍토병이 나오네. 맞네요. 또 뭐 이상한 병이 도네. 전염병 몸에도 안 맞고 그런 게 당연히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걸 저는 뭐라고 하냐면 부작용이라 그래요. 우리가 늘 안전한 데만 있으면 엄청난 발전이나 계속해서 막 확 확산하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부작용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없죠. 미래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90년대 후반에 야야 거품 꺼진대. 그 사람들이 다 보니까 막 싸이월드 망했지 뭐. 근데 아마존이 맞아요. 애플이 네. 구글이 이렇게 될 줄은 그때 몰랐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그만큼의 리스크를 갖고 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히어로들이 됐죠. 그리고 인재 측면에서도 그래요. 제가 그때 이제 캐나다 유학을 갔었는데 캐나다나 미국이나 비슷한 나라지만 전공 불문하고 전부 인터넷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학생들이요? 네. 바이오도 인터넷, 뭐도 인터넷. 어. 지금 그 친구들이 다 잘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전공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고만고만 살고요. 거기 있는 애들은 뭐 스타트업 CEO도 됐고, 뭐, 조기에 뭐 한 4, 50억 옵션 받아갖고 나왔고. 그러니까 그 사회는요, 혁신에 도전하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거에 따른 달콤한 열매가 있다는 게 교훈으로 자리 잡은 사회예요. 우리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도 남이 하지 않은 혁신을 먼저 한 적이 없죠. 네. 그래서 항상 팽배한 게, 야, 그러다 너 망한다. 근데 사실 있는데도 확산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 또 우리나라에 정말 자리 잡은 글로벌 게임 기업들, 무신사, 뭐 이런 혁신에 도전하는 데들이 달콤한 열매를 얻었잖아요. 근데 보면요, 관련해서 책이 별로 없어요. 이분들 책 안 써요. 그러네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래요? 욕먹을까봐. 아, 굳이 안 써가지고. 안 그래도 국회에서 맨날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저는 시청자들한테 이 유튜브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나 어느 편에 쓸 거야. 맨날 서갖고 저럴 줄 알았어, 안 될 줄 알았어 쪽에 쓸 거냐. 아니면 이런 혁신을 도전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나도 내 생활 속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좀 개선하고 혁신하자. 2030년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남용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부작용만 걱정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제가 이 발언을 할 때마다 욕을 많이 먹는 건데 우리나라 사회의 상징이 우버 불법이다. 우버가 2010년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디지털이 나와가지고 지금 기존의 사회 취약 계층이라는 택시 기사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유가 너무 합리적이죠. 그래서 아무도 반대를 못해요. 그래서 따뜻한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12년이 지났죠. 전 세계를 보니까 우버가 표준이 됐어요. 그럼 뭐 확실해. 뉴욕 택시도 나 우버 기사 할게 사인업 했거든요. 왜? 고객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네. 그럼 그래도 우리 사회는 따뜻하니까 좋아. 그런데 돈이 있어요, 자기가. 근데 여기 투자하고 싶어요? 아니면 2030년의 미래를 우버는 이미 표준이 됐고 2030년에 메타버스, 빅데이터, AI 뭐 이런 거를 고민하고 투자하는 기업에 그 돈을 태우고 싶어요. 미래에 투자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이 안 모이면요. 발전이 일어나기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리 따뜻한 사회가 형성된다고 하고 예를 들어 핑계는 되게 많아요. 내 저럴 줄 알았어. 뭐 루나 테라 보고 망한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야죠. 야, 그럼 되는 건 뭐야? 여기서 발전하는 분야의 혁신성은 뭐지? 네. 진짜 과거에 했던 것처럼 여기에 어마어마한 어떤 기회가 있을까? 적어도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인물이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해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결과로 보여주기 전에는 네. 다들 좀 이상하다고. 언론이나 사회에서는 다 비정상이라고 하죠. 근데 일론 머스크의 세계관이나 생활을 한번 볼게요. 맨날 트위치를 하죠. 네. 그래서 그 삶의 공간이 SNS예요. 보통 언론하고 거의 인터뷰나 이런 거 안 해요. 관심도 없고 제발 좀 꺼져주라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SNS가 인류의 소위 말해 소통의 공간이지 내가 대기업 세계 6위의 기업이에요 지금 1280조면 그 총수로서 당연히 언론하고 상대하고 방송도 많이 찍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 비즈니스 방법도요. TV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안 하네. 미국에서도 안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거의 안 해요. 와, 네. 그렇구나. 그럼 누가 광고를 해줘? 유튜버에서 와, 타본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고 광고를 해줘요. 네. 그걸 노리고 하는 거죠. 마케팅 전략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또 차를 팔 때도 대리점에서 사인업해서 살 수 있는 서류가 없어요. 그냥 앱 다운받아서 그걸로 사세요. 폰 없는 사람한테 차도 안 판다고? 네, 안 팔아요. 와. 완전히 세계관이 메타버스죠. 근데 업무를 하는 건 더해요. 왜 오픈 AI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GPT 1, 2, 3를 만들었죠. 거기서 엄청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든 다음 거기 핵심 인력을 테슬라가 데려와서 지금 자율주행차에 넣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만나갖고 우리 자율주행에 필요한 GPU 그 기술들을 다 봤더니 이제는 우리가 설계할게.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봤더니요. 우리가 보통 시간당 차를 몇 대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현대차가 한 50대 만들고요. 테슬라를 왜 저렇게 강력하다고 보냐면 75대쯤 만들어요. 오, 야, 그러면은 거의 50%가 네. 더 많이 만드는 거네요. 그걸 2030년까지 200대로 하겠대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의 사회 구조상 200대 못 가겠죠. 현대차가 왜 그렇게 경쟁력이 있냐면요. 노조 문제로 인해서 자동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사실은 50대도 되게 높은 건데 얘네 시스템 기가 팩토리라는 걸 깔면 앞으로는 200대가 된다. 그럼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새로운 팩토리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거죠. 이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보니까 펀드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에 얘네가 잘하면 2천만 대도 할 수 있겠는데라는 신뢰가 생기는 거죠. 거품이란 이유가 야 그게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거 생각하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AI를 잘하니까요. 거기다가 반도체 칩도 자기가 만들면 AI 분야에서도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AI 승부처는 데이터인데 지금 테슬라의 사용자들은 기꺼이 데이터를 다 주잖아요. 그럼 그걸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 나중에는 뭘 팔겠다 그러냐면 자동차는 현대가 만들어. 근데 대신 너희 우리 팩토리 수입해. 네, 팩토리를 수입해서 팩토리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만 우리가 팔게. 그럼 그거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다음 자율주행차 너네도 그 현대차에 깔어. 야. 소프트웨어만 팔게. 그럼 뭐가 되냐면 제조업계 MS가 되는 거죠.
그 애플하고 그 안드로이드하고 휴대폰에서 네. 수수료 몇십 프로씩 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것들은 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그 정도 세계관을 갖고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음. 아 얘들은 좀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음. 저는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봤더니 자기의 세계관이 디지털 내에 있는 거예요. 생활도 그렇고. 굳이 자꾸 여기 가서 인맥해가지고 정치인한테 줄 서고 뭐 이런 거 안 해. 네. 관심 없어. 생각할 때 테슬라를 소비자가 싫어하면 망하는 거고 열광하면 성공하는 거다. 네. 유튜버가 똑같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연예인이 되려면 방송국 PD한테 잘 보이고 뭐 기획사 사장님, 국장님 뭐 접대하고 난리였다면 지금은 내 컨텐츠가 뜨면 나는 사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잖아. 똑같은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인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잘해오던 거로부터 이 새로운 세계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힘은 뭘까? 저는 제 책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근본적인 생각들을 바꿔야 될까? 그게 이제 세계관을 바꾸자는 얘기죠. 예. 그 세계관에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넣자. 그렇죠. 왜냐하면 보세요. 결국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또 세계 탑5 기업들도 그렇고 전부 그런 세계관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보면 뭐 크립토 마켓을 만드는 뭐 작은 회사들이 막 암호화폐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암호화폐를 왜 쓰지? 그런데 혹시 게임 좋아하세요? 옛날엔 너무 좋아했는데 그죠? 지금은 좀 시간이 게임 할 때 코인으로 거래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30세 이하의 고객들은 코인 거래, 국경 없는 코인 거래가 되게 익숙하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야, 그거 되겠는데? CDBC도 되게 익숙할 거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요새는 뭐 할 수만 있다면 캐시 안 썼으면 좋겠다. 지하철이고 뭐고 다 이걸로 그냥 막 하고 다니는데 그런 체계가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겠죠. 엄청 많을 거예요. 그거를 이 스타트업들이 하는 거예요. 그 중에 90% 이상이 죽을 거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그게 인류의 보편적인 서비스가 될 거다. 마치 스마트폰이 인류의 보편적인 삶의 도구가 된 거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구글이 검색으로 시작했지만 막 거기에 뭐 쇼핑몰도 붙고 막 유튜브도 붙고 뭐 이미지도 붙고 너무 막 맞아요. 메신저도 붙고 네. 다양하게 붙는데 그걸 처음부터 상상한 게 아니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메타버스 또 뭐 코인 생태계 이런 책에서 언급해 주신 것들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점까지 뻗어나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 그거를 야 저게 되겠어 하지 마시고 야 될 거는 뭘까? 왜냐하면 인간의 삶을 많이 경험한 분들은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 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야 저거는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는 게 떠오르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서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거품이라는 용어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그만큼 미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품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네. 그 가운데 90%는 망하더라도 네. 10%에서 이제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렇죠. 그 10%가 전체를 끌고 또 한 번의 디지털 혁명, 메타버스 세계로 끌고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책에 보니까 그 캐나다 유학 시절 네. 그때 언급해 주실 때 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그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롤 모델이 네. 뭐 월마트, 소니의 회장이 아니라 그럼요. 벌써 네, 구글의 네. 뭐 창업자들이다 네, 네. 그런 친구들이었다고 네. 하면서 그 인터넷 생태계의 그 태동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 한국에서 한참 유행하던 게 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식스 시그마예요. 식스 시그마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급성장을 했죠. 네. 근데 그게 잭 웰치, 위대한 기업가 GM, 네. GG, 네. G의 잭 웰치였단 말이에요. G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삼성이 뭐 400조 넘는 기업이 돼가지고 G를 벤치마킹하는 철학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벌써 20년 전에 우리가 이제 식시그마를 하고 있을 때 여기 20대 청년들은 야 쟤는 아니야. 야 아마존. 제프 베조스. 뭐 이런 그 다음에 그 구글, 네, 세르게이 브린, 뭐 레리 페이지,
이런 애들 기사 막 탐독하면서 막 야, 얘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커뮤니티 만들고 소위 디지털이라는 그 인터넷이라는 문명이 가져다준 새로운 것들을 마음대로 막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 그 학교가 워털루 대학이라고. 엄청 유명한 공대잖아요. 예, 이번에 유명해진 게 그 비탈릭 부테린. 아 맞아요. 그 거기 나왔더라고요. 아 네. 1학년 때 중퇴했더라고요. 1학년 하고 좀 됐죠. 아 예. 그러니까요. 예.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런 사고를 가진 애들이 어. 그냥 깔려 있어요. 와. 예. 그러니까요. 그 진짜 그 보니까 그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네.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아빠랑 진로에 있을 네, 때 네. 내가 뭐 수학 올림피아드 공부해서 뭐 앞으로 좋은 직장 얻고 그런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암호화폐가 너무 재밌다. 그래서 화폐 없는 세계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랑 상담하다가 아버지가 그럼 암호화폐로 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비탈릭 부테린은 러시아에서 11살 때 이민 온 친구예요. 엄마 아빠가 다 선생님이었고. 아, 예.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도국에서 온 셈이고 음. 캐나다에 비하자면 거기다가 되게 보수적인 선생님이라는 직업이었잖아. 와, 근데 그분이 대단한 해안을 가졌던 거죠. 얘가 워낙 똑똑하니까 너가 거기 가도 해볼만 하겠다. 네. 예, 이런 거잖아요. 저는 결국 그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네.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하나 만들었고 27살 때 타임스의 표지 모델이 됐고 그 기사도 제목이 뭐 젊은 청년의 성공 이런 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명과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또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뭐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소위 디지털 세계에서 벌어지는 학습의 어떤 엄청난 혁신성, 네. 무한 확장 가능성, 네트워킹의 진짜 어마어마한 힘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좀 많이 소개했죠. 네.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 학습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기부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